네, 7월 14일 화요일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 프리미어센터의 이다솔 지점장님의 인사이트 오늘은 함께합니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다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고요. 네, 잘 네,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힘든 장을 겪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잘 지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네. 아까 제가 앞 프로그램에서 어떤 인사로 시작을 했냐면 화요일 같지가 않다고. 그러면요. 목요일이나 한 금요일쯤 뭔가 아, 체감상. 빨리 네. 끝났으면 좋겠는. 그런 것도 있지만 시장을 보고 있다 보면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냥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네. 네. 그 정도의 이제 피곤한 시장이 이어지는데 진정한 투자자가 되셨네요. 우리 시청자분들 진짜 오죽하시겠어요. 네. 요즘에 어떤 질문을 제일 많이 받으세요, 지점장님? 일단 뭐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은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정이냐 아니면은 뭔가 이제 추세가 훼손된 거냐. 뭐 그게 이제 뭐 저를 포함해서 아마 지금 현재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가장 고민되는 지점이실 것 같고, 이게 어쨌든 이 추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뭔가 과열을 시키고 가는 조정인 건지, 아니면 정말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이제 뭐 반도체가 피크아웃해서 혹은 AI 투자에 좀 문제가 생겨서 뭔가 지금이라도 뭔가 시장을 빠져나와야 되는 징후인지에 대해서 아마 좀 제일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거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제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이냐, 그러면 추세 훼손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어떻게 해주실지 사실은 좀 궁금해지기는 하는데, 조정이라고 하기에는 9,300에서, 네네. 물론 너무 고점을 제가 잡은 거지만, 고점이니까 9,300에서 6,000대까지 그렇죠. 실천을 깨고 내려가는 이 폭을 조정이라고, 그것도 굉장히 단기간에 하기에는 와, 이건 너무 무섭게 지금 단기간에 그렇죠. 네. 내려오니까요. 조정이라고 하기에도, 그리고 추세 훼손이라고 하기에도, 그런데 실적은 잘 나오잖아. 뭐 이런 게 항상 좀 따라오니까 네. 어떻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보통 기술적으로 저희가 그 고점에서 한 20% 정도 이제 조정이 진행되면 이게 네. 이론적으로는 약간 좀 약세장으로 전환한다라고들 이제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이번 장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특이한 케이스가 이제 레버리지 ETF,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라는 상품이 등장하면서 실제 그 코스피의 상승 각도를 보시면은 이제 5월 이후에,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 ETF가 상장한 이후에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대형주 중심의 상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 요번에 좀 변동성 같은 경우는 요번 장 같은 경우는 좀 폭을 좀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고민들이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모르겠지만 연초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이 대략 한 60%가 조금 안 되게 상승한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방향이냐 속도의 문제냐를 놓고 우리가 고민해 보면, 연초에 시작했던 증시가 현재 그냥 꾸준히 매달 올라서 지금 한 6천 후반대에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강한 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100% 넘게 상승을 했다가 상승 부분을 상당 부분 이게 토해내다 보니까 이 어떤 이 방향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고 있는 중인데, 어찌됐건 이 방향이라는 것들이 뭐 각자 해석에 따라서 뭐 나중에 뭐 결과가 나오겠지만,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가 동의하는 부분들은 이 뭔가 좀 상당히 과열됐던 이 속도의 조정이,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상당히 가팔랐기 때문에 지금 내려오는 하락도 상당히 좀 가파른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여기서 사실 가장 크게 뭐 다른 것 떠나서 기여했던 거는, 다른 나라 증시는 우리나라가 지금 급락할 때 비교해 보면 아시아 쪽엔 증시도 상당히 뭐 조정은 좀 있지만 지금 한국 증시 같은 속도는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 레버리지 단일 종목 ETF로의 쏠림이 갔다가 나오는 과정에서 있었던 파급 효과가 어쨌든 증시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좀 영향을 좀 나쁜 쪽으로 끼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왜냐하면 지점장님으로서 현장에서 네. 이제 계시면서 아무래도 자산가 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만나시니까 분위기를 계속 초반에 좀 여쭙고 싶어서 네. 여쭙는 건데, 그러면 조정입니까? 추세 훼손입니까를 지점장님께 질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액션은 어떻게 그분들은 보통은 대개는 취하십니까? 좀 더 매수 시점, 아니면 좀 더 좀 조심하고 팔아내는 시점으로 생각하는지, 어떤 요즘에 분들이 많으신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네. 고객분들도 마찬가지고 네. 이렇게 뭐 연초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은 사실 이 큰 대세 상승장은 항상 이 상승장을 대변하는 시대 정신과 함께 했었다라는 말씀을 그쵸. 많이 맞아요. 드렸었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대 상황들이 어떤 거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제 AI AI. 혁명이라는 이제 네.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들로 좀 정의들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어떤 투자라든가 혹은 AI로 가는 길이 훼손됐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지금 그러니까 실제 본업이나 투자 쪽이나 이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종합해 보면 시대 정신이 훼손됐다라는 증거들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 단적으로 이번 그 한국 증시 조정의 어떤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메타가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임대 사업을 하면서 캐펙스를 줄일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 하락장의 시발점이 됐었고, 네. 그러면서 연쇄적으로 우려했던 것들이 메타가 캐펙스를 줄이면 다른 회사들도 경쟁이 약해지면서 캐펙스를 줄이지 않겠냐, 이런 우려들이 이제 초반에 어떤 그 매도를 불러일으켰었거든요. 근데 불과 요게 뭐 한 뭐 2주가 채 안 된 뉴스지만, 최근에 이제 메타에서 계속 뭐 언급하고 업데이트하고 있는 것들은 오히려 그 이후에 캐나다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그쵸. 발표했었고, 네. 실제 지금 최근에 언론 보도나 메타의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더 캐펙스를 늘리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AGI의 달성이라는 길을 가는 과정에서 어떤 이런 대규모의 캐펙스 투자가 진행될 거라는 어떤 이런 거에 대한 뭐 의심이나 혹은 염려들은 있지만, 실제 필드에서는 투자에 대한 진행들이 좀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음. 그런 면에서 단기적으로 지금 아마 시장이 가장 그 질문을 던지면서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는 아마 7월 한 22일 정도부터 시작되는 이제 미국의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음. 결국은 그 실제 캐펙스를 지출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현재 입장이 어떻게 지금 변화할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 혹은 축소할 것이냐, 아니면 더 늘려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좀 답변 여부에 따라서 시장에 다시 방향성을 잡고자 하는 뭔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 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그런 면에서는 최소한 그 실무 현장이나 필드에서는 아직까지는 시대 정신의 훼손은 없다라고 보여지고, 실제 기업들의 실적이나 어떤 이런 구매 흐름들도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이 조정장을 겪는 어떤 투자자들 혹은 뭐들의 입장에서는 네. 언제 주식을 시작했냐에 따라서 입장이 많이 바뀌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기존에 계속 지속적으로 시장에 머무르셨던 네. 분들이나 혹은 뭐 작년 뭐 후반 이후 올해 연초에 어떤 그 증시에 참여하셨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찌됐건 이 수익이 났던 부분에서 이제 수익을 좀 뱉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뭔가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뭐 상대적으로 이분들도 같은 고점 대비 손실을 보고 있긴 하지만 조금 더 그래도 이 다음 투자를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까지 진행됐고 이후의 전략을 좀 고민하시고 있는 것 같고, 음. 비교적 좀 시장 참여가 늦게 참여하셨는데 그걸 또 약간 레버리지 ETF 갖고 참여를 음.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큰 손실과 함께 좀 정확한 판단을 하기 좀 어려운 심리 상태라고 보여져서, 음. 실제 현장에서 뭐 고객이나 주변 투자자들의 어떤 반응은 어느 시점에 내가 투자를 시작하냐에 따라서 좀 입장들이나 생각들은 좀 많이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언제 어느 음, 가격대 뭘 네, 투자하셨느냐에 따라서 지금 마음이나 전략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점장님 생각에 시대 정신인 AI에는 큰 훼손이 없다. 사실 거기에는 일면 저도 동의하는 면이 있어요. AI가 여기서 뭐 끝난다. 지금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뭐 하이닉스가 ADR 상장되면서 회장께서 이제 뭐 인터뷰하신 내용을 봐도 지금 AI 단계를 4살 아이의 뭐 비유를 좀 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정말 갈 길이 멀죠. 근데 좋은 뉴스도 많고 갈 길이 멀다는 것도 알겠는데 지점장님, 주가가 그런 때가 있잖아요. 좋은 뉴스는 하나도 반응을 안 하고 나쁜 뉴스만, 그리고 좋은 뉴스도 나쁘게 해석을 오히려 급기야 해버리는 그런 시장의 센티가 지금이 아닌가 싶기도 해서 이거는
참 어렵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뭐가 나와도 나쁘게 해석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펀더멘탈의 훼손이냐, 아니면 네. 수급적인 요인에 따른 조정이냐에 따라 생각이 갈릴 것 같은데요. 근데 음. 결과적으로 만약에 어떤 뭐 여러 가지 그 6월 이후에 시장에 나왔었던 뭐 외국인들의 리밸런싱, 혹은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ADR 상장에 따른 뭐 새로운 기존에 샀던 새로운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급적인 이벤트들이 원인이라고 하면 사실 수급적인 요인들은 기간을 지나면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수급으로 인한 가격의 조정은 어쨌든 좀 뭐 길게 보는 입장에서 항상 좋은 다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수급의 주체들의 하나하나의 생각을 사실 뭐 저도 증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뭐 하나하나 입장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 것이고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이 뭐 모든 수급 주체들의 상황을 업데이트할 수는 그쵸. 없겠지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좀 장이 어지럽고 또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민의 변수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걱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정말 세상의 모든 걱정을 다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좀 장이 좀 어지럽고 뭔가 좀 혼란스러울 때는 조금 더 질문이 단순해야 되고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부터 내가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투자를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가장 질문을 단순화시켜 본다 보면 그 앵커님이 질문 주신 대로 첫 번째는 AI의 그 투자가 끝났느냐가 첫 번째 질문이 될 것이고 그럼 두 번째는 그 AI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냐. 그러니까 두 번째가 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이 기업들의 주가는 이 업체들이 버는 돈 혹은 이 업체들이 앞으로 벌 돈에 대비했을 때 합리적인 가격을 받고 있느냐. 크게 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첫 번째가 조금 더 매크로 할 거고 두 번째가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될 거고 마지막에 이제 결국 가격이라고 불리우는 밸류에이션의 문제가 될 텐데 이 세 가지 질문에 있어서 만약에 세 가지가 모두 훼손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사실 시장에 머물러 있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 거죠. 그리고 만약에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충족하고 한 가지가 이탈했다고 하면 그래 아직까지는 두 가지가 남아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남아 있고 두 가지가 이탈했다고 하면 정말 좀 비중을 줄여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해야 될 텐데 네. 결국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세 가지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지나가야지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민들은 실제 우리가 투자를 시작했던 이 세 가지에 좀 더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가격적으로도 사실 상승할 때도 사실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은 피어 그룹 내지는 선진국 증시 대비했을 때 비싸지 않게 거래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오히려 지금은 가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사실 한 달 전보다 더 좋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 어떤 랠리에 참여하고 있는 혹은 실제 여기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의 실적이나 혹은 수주 흐름들 향후 어떤 고객들의 수주 반응들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훼손됐다라고 얘기할 만한 증거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냉정하게 돌이켜 봤을 때 지금 증시 지수 레벨이 코스피 기준으로는 한 4월 말 5월 초 정도 가격까지 돌아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 기업들이나 혹은 증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도 4월 말이나 5월 초랑 사실 비슷한 마음이어야지 이성적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5월 초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시장이 안 사면 안 될 것 같았고 없으면 안 될 것 같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아 보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모든 게 악재로 해석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격이라는 측면에서만 생각해 보면 지수가 8,000, 9,000 혹은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훨씬 더 높은 가격 거래됐을 때 이 가격이 왔으면 좋겠는데 누군가는 생각했을 가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물론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어렵고 공포스럽고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판단이 어려울수록 저는 질문은 좀 더 단순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답을 가질 수 있는 질문들에 조금 더 집중해서 지금 나의 포트폴리오에 혹은 나의 어떤 그 투자 상태에 이 질문에 충족하는 종목들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이런 기준을 들이댔을 때 지금 가격에서 내가 다시 주식을 새로 시작한다고 하면
지금 가격에서는 담을 만한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봐야 될 거였어. 만약에 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지금 빠진 가격도 너무 부담된다고 하는 네. 것들은 정말 미련 없이 정리를 해야 되는 네. 종목이 될 거고, 그렇지 않은 가격들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월 말 5월 초에 같은 네. 6,000대라고 해도 9,000을 보고 온 6,000과 올라가면서 봤던 그렇죠. 6,000은 확실히 맞습니다. 다르고, 그때는 7,000, 8,000, 9,000대에서 산 분들이 없을 때고, 네. 네, 지금은 그때 산 분들이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맞습니다. 추세적으로도 그렇고 좀 힘든 국면인데, 지점장님께서 그러면 고민의 변수를 줄이자, 허수인 질문들이나 걱정은 우리 다 제쳐두고 진짜 찐 단순화시켜서 고민을 해볼 걸 세 가지로 압축해 주셨는데, AI 투자 끝났냐, AI 기업이 돈을 벌고 있냐, 그리고 합리적 가격을 받고 있냐, 요 세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요 세 가지를 다 그러면 빅테크 실적 발표, 하이퍼스케일러들 실적 발표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거네요. 아마 조금 더 좀 용기가 있는 투자자들 같은 네. 경우에는 조금 미리 살 수도 있겠지만, 아마 지금은 대부분 그 실적들을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실제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가장 뭐랄까 그 근본적인 집행을 하는 그 주체들이 하이퍼스케일러이기 때문에, 아마 일단은 가격 조정이 한번 나와서 여기서 어느 가격대에서는 조금 이제 좀 눈치를 보는, 그러니까 좀 횡보로 가는 구간이 올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방향을 정하는 거는 22일 빅테크 발표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이럴 때 우리가 좀 가장 뭔가 챙겨봐야 되는 것들은, 결국은 이게 지나고 보면은 주식은 항상 멘탈 게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최초의 투자 판단을 했을 때랑 같은 내가 판단을 할 수 있느냐가, 결국은 그 어떤 좀 멘탈을 조금 더 잘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이 시장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분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떤 시간과 함께 수익을 내주는 기회들이 왔었기 때문에, 일단 현재까지는 저는 좀 급하게 올라갔던 이 레버리지가 청산되는 과정에서 좀 폭력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전에 빅테크나 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을 볼 때 제일 주목했던 건 가이던스 굉장히 좀 많이 받고 케이펙스 투자를 늘리느냐, 이 부분을 많이 봤잖아요. 근데 여기에 좀 추가가 되냐면 진짜 돈을 벌고 있느냐도 이번에는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깐깐하게 시장이 보면서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일각의 시선도 있는데, 그러면 더 좀 허들이 높아지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도 좀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난이도가 올라가면 네. 항상 채점 기준은 그러니까요. 깐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받고 싶어 할 것 같긴 그러니까 한데, 돈도 벌고 있고 네. 투자도 줄이지 않고 늘릴 그렇죠. 거고, 이런 거가 다 충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가이던스도 높게 잡고. 네. 너무 어려운데.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하이퍼스케일러 중에서 가장 약한 골이라고 해석되는 거는 메타거든요. 메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체들이 있지만, LLM 업체 중에서는 오픈 AI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은 것 같고, 하이퍼스케일러 중에서는 메타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은 것 같고, 그럼 이제 만약에 이 두 업체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업체들보다 잘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황이 이 업체들보다 좋을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금 두 가지 이벤트가 좀 주목할 만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거죠. 메타가 정말 최초의 외신 보도처럼 이 데이터 센터를 임대해주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네. 캐펙스를 줄일 것이냐. 네. 그리고 이제 메타가 시장 경쟁에서 아웃되면서 다른 업체들이 이제 좀 경쟁 강도가 낮아졌으니까 우리도 지금처럼 더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투자를 할 필요는 없겠네라고 하면서 잘 버티고 있는 다른 업체들도 캐펙스를 줄이지 않을까. 이 우려가 사실 가장 근본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캐펙스를 줄이겠다는 업체가 캐나다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다는 거는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그쵸. 걱정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그 흐름에서도
우리가 임대하려고 하는 것들은 기존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의 GPU의 예전 버전들이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은 엔비디아의 신형 버전을 가지고서 계속 데이터 센터를 지어가야 네. 그 LL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하고자 하는 AGI를 달성할 수가 있는데, 네. 그 이전에 이제 투자했었던 이제 구형 버전의 GPU로 만든 서버에 대해서 외부에 임대를 해서 이걸 통해 캐시플로우를 강화해서 이걸로 새로운 GPU를 더 투자하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메타는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의문이었던 메타가 캐펙스에서 이제 빠질까봐 걱정이었는데, 메타는 정황상 계속 캐펙 투자를 하는 쪽으로 지금 분위기들이 좀 굳혀지는 것 같고, 네. 그렇다고 하면 메타보다 캐시플로우가 좋은 다른 업체들이 현재 경쟁에서 이탈할 일은 가능성은 높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픈 AI인데, 결국은 이제 클로드나 제미나이가 등장하면서 처음에 이제 오픈 AI의 챗 GPT가 가졌던 기대감들이 뭔가 시장을 굉장히 빠르게 다 장악할 것 같았는데, 뭔가 지금 오픈 AI의 어떤 AI 기술이나 알고리즘이 다른 업체들보다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면 결국 사람들이 오픈 AI의 챗 GPT를 쓰지 않을 것이고, 챗 GPT가 돈을 못 벌게 되면 결국 오픈 AI가 하겠다고 했던 여러 가지 투자들도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우려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이제 오픈 AI가 새로 공개한 챗 GPT의 차세대 버전 모델이 상당히 성능이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 알려진 뭐 수치들로는 이번 지난 버전이 상당히 조금 실망스러웠던 거에 비해서 새로운 버전들이 이제 지금 스코어들이 상당히 좀 개선돼서 잘 나오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좀 뭐 주목해 볼 만한 이벤트는 이게 뭐 팩트인지 모르겠지만 오픈 AI의 지분 5% 정도를 미국 정부가 직접 취득할 수도 있다라는 뉴스들이 좀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저는 이게 만약에 정말 일어난다고 하면 조금 상징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결국은 우리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금융위기 때나 혹은 코로나 때도 시장이 굉장히 공포에 빠지면서 신용의 청산이 있었고, 그렇죠. 어디서 멈췄냐면 결국 최종 대부자의 등장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이 어떤 레버리지 내지는 이 시장을 누가 막아줄 것이냐. 그때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미국에서는 페드가 등장하면서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고 페드가 등장하면서 뭔가 페드가 최종 대부자의 역할을 하겠구나라고 판단을 했을 때 시장은 바닥을 잡았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경기가 돌아서거나 기업들의 이익이 돌아섰던 거는 최종 대부자가 등장한 한 2분기 이후로 제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코로나 때도 보면 실제 데이터들이나 여러 가지들이 반등이 돌아섰던 거는 2분기 정도 뒤 내지는 뭐 한 반기 정도 지난 후였었는데, 네. 어찌됐건 시장에 뭔가 최종 대부자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어떤 믿음이 생길 때부터 일단 급하던 하락들은 좀 일단락되면서 오히려 이제 좀 털려 있는 주식들이 빠르게 반등하는 어떤 게 투매에서 다시 급반등으로 이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현재 하락은 사실 뭐 아직까지는 금융위기나 혹은 뭐 코로나에 비할 정도의 어떤 뭐 이런 매크로적인 리스크가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최소한 오픈 AI라는 업체만 놓고 봤을 때 시장에서는 계속 이 회사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 경쟁에서 퇴출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 회사가 하겠다는 여러 가지 캐펙스 계획들은 다 그냥 꿈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분명히 그렇죠. 의심이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 있는 의심인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과연 이 업체가 이 시장에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고 결국은 본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AGI를 달성할 수 있는 뭐 일종의 최종적인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가 누가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어쨌든 그 미국 정부가 만약에 정말 이 지분을 취득해서 어떤 국가적으로 관여한다고 하면 적어도 오픈 AI가 망하는 일은 없겠구나. 그러니까 뭐 오픈 AI가 잘하는 건 그 다음 일인 것 같고, 오픈 AI가 최소한 시장에서 퇴출되지는 않겠구나 하면 오픈 AI가 언급했던 투자 계획들은 약속한 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지금은 단적으로는 22일부터 있을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를 이제 기다리면서 실제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멘트들을 기다려 봐야겠지만, 뭔가 시장에서 이 이상 뭔가 우려가 확산되지 않을 거라는 좀 뭐 믿음의 증거들 혹은 뭐 신뢰의 어떤 뭐 담보물들,
이런 것들을 계속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 음. 같아서 그 두 가지 이벤트가 좀 만약에 그 전에 벌어질 수 있다고 하면 좀 유의미한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번 달 말부터 좀 몰려있는 빅테크, 뭐 하이퍼스케일러 실적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고 포인트를 지금 잘 짚어주셨어요. 저희가 기억해 뒀다가 좀 그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해 주시면서 지점장님이 폭력적 하락이라는 네, 표현을 써주셨는데 진짜 와닿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냥 장을 보고 있으면 몸이 그러니까 아픕니다, 진짜. 네. 어제 같은 하락은 종종 나와요. 근데 종종 요즘에 나온다는 게 이제 네. 문제인데 정말 폭력적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이런 하락이 나오고 지수가 7천을 깨고 6천선, 고점은 9천선, 6천선. 근데 이 과정에서 변화가 뭐냐면 7천, 8천, 9천 갈 때까지도 계속 외국인이 팔 때도 사주는 건 개인이었어요. 근데 개인이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에서 팔기 음,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외국인도 좀 코스피에서 들어온 상황입니다. 최근에 많이 얘기하는 게 누가 사줄 거야? 네. 누가 받아줄 거야? 이 수급 주체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궁금한 건 그거예요. 개인분들은 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좀 지쳤는지 네. 아니면 뭐 이제 반대 매매인지 어쨌든 좀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은 올해만 거의 150조 이상을 팔았어요. 겨우 지금 오늘 좀 들어온 상황. 연기금이 이제 리밸런싱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지수가 좀 내려왔다 보니까 리밸런싱 그 기준에서 그러면 좀 지수가 내려와서 부담이 없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좀 들기도 하는데 요 수급 주체에 대한 고민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생각이실까요? 그러니까 사실 수급적인 고민은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가격이죠. 이제 예를 가격? 들어서 우리가 외국인이 리밸런싱 나왔을 때 했었던 여러 가지 논리들이 네. 예전부터 투자해놨던 게 비중이 너무 높아져서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20%까지밖에 못 담는데 25%, 26이 되니까 음. 뭐 좋게 봐도 팔아야 된다. 그쵸. 국민연금의 리밸런싱도 우리가 정해놓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더 사고 싶어도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리밸런싱의 가장 핵심은 비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중은 결국 뭐 역으로 얘기하면 지수가 올라갈수록 비중은 올라갈 것이고 반대로 이제 지수가 빠지면 비중은 내려가기 그쵸. 마련인데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뭐 시장에서 알려진 애널리스트나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연기금의 어떤 이 리밸런싱은 대략 코스피 기준으로 8,200 정도에서 그 본인들이 설정해 놓은 최대 한도가 넘어간다라고 지금 이야기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9,000으로 갔을 때 8,200 기준에서 이제 10%가 올라가니까 연기금의 보유 물량이 했을 때 얼마가 나올 거다라는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실제 지수가 이제 8,000 이하로 내려오면서 연기금의 어떤 매수 흐름을 보시면 실제 지금은 장이 빠질 때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오는 날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급적인 리밸런싱으로 이해한 것들은 결국은 가격대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8,000에서 했던 고민을 6,800에서 같은 리밸런싱을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뭐 8,000 이상 간다고 하면 또 다른 고민이 나타나겠지만 네네. 어찌됐건 이 비중에 의해서 있었던 이 매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대에서는 조금 진정되는 기미가 좀 보여진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마찬가지로 이 거래라는 게 결국 어떤 사람이 팔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사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뭐 내가 무조건 매도 주문을 내놓는다고 해서 거래로 잡히진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수급 주체라는 거는 언제나 항상 반대의 수급 주체들은 존재하기 마련인데 그런 면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외국인이 최근에 팔다 흐르면서 일부 좀 네네. 사기 시작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뭐 이게 진짜 뭐 본격적인 뭐 매수를 하는 건지 혹은 정말 얘기했던 그 리밸런싱 이제 끝난 건지 지나봐야 알겠지만 어찌됐건 가격적으로는 이 7천 이하에서는 외국인의 매도도 상당히 그 전에 8천, 9천 때보다는 좀 덜해진 것들이 있어서 결국 수급적인 이 물량들은 이 비중이 해소되면서 현재는 조금 뭐 1달러까지는 아니지만 누적 강도는 상당히 좀 줄어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제 외국인과 연기금을 제외했을 때 시장의 5월장 이후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줬던 수급은 결국은 레버리지 단일 종목 ETF로 몰렸던 이 수급들이 이쪽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기존에 있던 코스닥 종목들 다 뭐 코스닥 내지는
다른 종목들을 다 팔고 이 종목으로 다 몰려가는 흐름들이 뚜렷하게 잡혔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이 뭐 요즘은 이제 그 감마라고 하죠. 이제 레버리지 ETF가 감마숏 뭐 네, 이런 얘기 그래서 많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이 네. 레버리지 ETF가 어쨌든 네. 이 원주와 두 배 레버리지 ETF의 가격을 메꿔야 되기 때문에 아, 이거를 이제 LP들이 이제 그 선물로 조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군요. 그래서 오르는 날에는 종가로 갈수록 선물이 더 세게 사야 되고 빠지는 날은 더 밀어 팔아야 되는 이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벌어지는 이 어떤 감마로 인한 어떤 수급의 금액이 그 기존의 한국 시장의 수급이 감당하기 상당히 큰 규모로 지금 쏠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올라갈 때도 굉장히 폭력적이었고 빠질 때도 상당히 폭력적이었고 그래서 이제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지고 오를 때는 더 오르고 이런 것들은 지금도 아마 시장에서 요 수급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지금 당국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 레버리지 단일 종목 ETF가 조금 시장에 안착하기 위한 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책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어찌됐건 이쪽으로 쏠리던 자금들이 조금 분산되기 시작하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영향력도 좀 줄어들게 될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시장을 좌지우지했던 외국인이나 혹은 국민연금 이 레버리지로 인한 수급들이 적어도 지금 가격대에서는 8천 위에서보다는 어떤 그 강도들이 조금 약해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것들은 좀 일단락 돼가는 것 같은데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 상품에 대한 조금 더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들이 분명히 좀 뭐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은 아마 대부분의 증시 참여자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점장님도 오늘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얘기를 상당히 여러 번 좀 네. 반복하시는데 시장의 이 변동성에 정말 중요한 원인을 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만이 아니라 뭐 아까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블룸버그, 뭐 니온게이자이, 골드만 여러 외국계에서도 여기를 우리의 이 변동성의 원인이다라고 콕 집어서 지금 걱정도 하고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확정된 얘기는 없지만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얘기는 있더라고요. 보완책으로. 네. 이게 보완이 되면 시장이 좀 안정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변동성은 좀 줄어들 것 같은데 그렇다고 시장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하고는 또 별개일 수 있어서 일단 이게 보완이 되면 뭐 어떤 게 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네. 딱 집어서 얘기한다기보다 아까도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네. 그 뭔가 투자에 있어서 네. 사람이 멘탈을 찾으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지 그쵸. 않습니까? 근데 뭔가 굉장히 쫓기고 폭력적이고 어떤 공포에 질리게 되면 좋은 것도 좋게 보지 못하게 되고 나쁜 거는 더 나쁘게 보이고 그러면서 어떤 쏠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쉽게 비유하면 이 바닷물이든 물에 어떤 진흙탕 물이 막 휘저어져 있을 때는 그러니까 물이 뿌열 때는 이 안에 돌이 들어있는지 진주가 있는지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손을 집어서 운 좋게 진주면 진주를 잡는 거고 돌을 잡으면 재수없게 돌을 잡게 되는 네, 거죠. 네, 근데 네. 같은 물이어도 이 흙탕물이 가라앉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물을 들여다보면 아 이거는 진주였구나 이거는 돌이었구나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지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본질이 보인다. 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물 자체가 진흙이 뿌옇게 있는 물과 진흙에 가라앉아 있는 물이 같은 물이냐 다른 물이냐를 생각해 보면 사실 본질적으로는 같은 물인데 네. 그 현상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판단과 관찰과 판단의 결과물들이 바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대부분의 시장 참여 주체가 뭔가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내리기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하죠.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결국 이 시장의 흙탕물로 분류되는 거는 우리 증시로 따지면 변동성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가격대여도 그냥 매일 7천인 가격대와 하루는 6천 갔다가 하루는 8천 갔다가 하루는 5천 갔다가 하루는 8천 가서 네. 마지막에 7천에 도달하면 네, 네. 사실 이 지수는 같은 7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로봇이고 그냥 감정이 없는 동물이면 그냥 같은 7천이자 하겠지만 이거를 참여해서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같은 7천일 수가 없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 면에서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심리를 가장 크게 흔드는 건 변동성인데 그러니까 역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는 투자자의 멘탈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변동성이 좀 사그라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멘탈이 회복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ETF에 대한 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적어도 이 변동성이 좀 줄어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그 다음에 변동성이 진정되고 났을 때 시장이 결국 방향을 정할 것인데 그때 가서 이런 기업들은 이렇게 돈을 버는데 이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네. 혹은 야 얘는 빠졌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비싸구나. 이런 뭔가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레버리지 ETF의 규제 자체가 규제가 되면 당장 V자 반등입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 이 변동성이 좀 진정되고 시장에 조금 더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시장에는 분명히 스마트머니라는 어떤 자금들이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너무 좋은 가격인데 너무 좋은 펀더멘탈 갖고 있는데 좋은 가격에 와 있는 기업들은 결과적으로는 자기 값을 찾아가더라는 게 저희가 시장에 오래 참여하면서 느꼈던 교훈이었고 원론적인 얘기지만 모든 주식의 교과서들이 그래서 결국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자라고 언급들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될 판단은 물론 일부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좀 현금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매도를 할 수는 있겠지만 가격적인 조정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그 다음 질문은 가격적인 조정이 이루어졌을 때 그럼 이 가격에서 합리적인 혹은 이 가격에서 진주 같은 회사들은 남아있나 혹은 내가 지금 팔고 있는 회사가 진주 같은 기업도 같이 돌덩이처럼 물에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고민들을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변동성의 완화가 그런 좀 시장의 판단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완책이 마련된 것만으로도 좀 본질을 볼 수 있는 맑은 물이 될 수 있는 흙탕물이 일단 좀 없어지거나 가라앉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돼서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분은 진짜 모르겠어요. 가지고 계신 주식에 따라서 그리고 그걸 언제 진입하셨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다 다를 거예요. 삼전 닉스를 예로 들면 진짜 일찍 조금은 여유 있게 진입하신 분들은 아직은 여유 있는 수익이 좀 줄어드셨겠지만 여유 있는 구간일 수도 있고 좀 높게 진입하신 분들은 진짜 이거 어디까지 빠지는 거야 지금 이런 구간일 수도 있고 요 주도주였던 것들 외의 종목들은 50%, 60% 이렇게 빠진 종목들도 지금 사실 수두룩하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 뭘 좀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은 종목들이나 산업만 놓고 봤을 네. 때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 AI 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이 AI 혁명과 관련돼 있던 산업 내에서 기회를 찾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 AI 안에서. 왜냐하면 사실 AI가 끝났다고 하면 사실 지수는 지금 지수를 유지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다면 AI를 팔아서 BAI를 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현금 자체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어떤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포트폴리오의 기회는 어떤 AI에 참여할 수 있는 산업군 위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게 시장이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AI가 아니지만 굉장히 가격이 좋아진 기업군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보통 이 경기가 확산되면서, 그러니까 실제 지금은 이 경기가 좀 확산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 실제 이제 이 경기가 확산된 것들이 가계의 소득으로 꽂혀서 그 소득이 이제 소비로 이어지는 시점이 보통 우리가 경기의 확장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일부 업체들이 기업들이 돈을 벌었지, 이 기업들이 어떤 임금으로 확대돼서 그게 실제 시장의 소비로까지 확대되는, 그러니까 소위 흔하게 얘기하는 경기의 확장으로까지는 아직까지는 벌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벌고 있는 기업들의 이익 체력이 분명히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부터는 이제 기업들의 임금이 증가하면서 실제 가계들의 소비로 이어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 어느 시점을 가정한다고 하면 이 소비 쪽의 확산을 염두에 두면서 상당히 좀 가격이 좋아진 소비재 업종들 쪽에서 기회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계속 병행해서 우리가 같이 관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더 중요한 거는 이번 하락장에서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항상 참여할 때 모두가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하지만 내가 이걸 사서 얼마를 벌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물론 당연히 가장 많지만, 사실 우리가 변동성에서 항상 깨닫게 되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얼마까지의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 경험으로 보면. 그러니까 어떤 예냐면 1,000만 원을 투자한 투자자가 10% 잃었을 때와 10억을 투자한 투자자가 10% 잃었을 때 사실 산수로 따지면 같은 10% 하락이어야 되는데 네네네. 내가 100만 원을 잃었을 때와 1억을 잃었을 때 어떤 나의 마음가짐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 시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오래 참여하기 위해서 한 번씩 꼭 점검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주변에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내가 얼마 정도까지의 손실을 봤을 때 내 멘탈이 유지될 수 있을 거냐. 기준을 좀 그런 것들이 좀 조금 더 명확해야지 네. 조금 더 나의 어떤 이 변동성 상황에서 어떤 나의 어떤 멘탈을 좀 지켜서 내가 팔지 않아도 될 종목들을 매도하는 일이 없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계속 지금 모멘텀 있는 섹터에서 공부하되 어떤 나의 어떤 변동을 버틸 수 있는 어떤 이 폭을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AI라는 큰 틀 안에서는 계속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소비 쪽 내년에 그리고 기준을 그 안에서도 내가 어느 정도 손실만큼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 기준은 좀 개인적으로도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새겨드리겠고요. 드릴 말씀 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함께하겠고 또 모시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 프리미엄센터의 이다솔 지점장님의 인사이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